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섹터죠. 건설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1년도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한 PF 사태,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그동안의 건설주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건설주들의 주가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건설주 25년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저희 옆에는 NH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이은상 연구원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은상 연구원님을 모시고 건설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화목한 런치스탁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에서 건설과 리츠 담당하고 있는 이은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설주들이 최근은 이제 몇 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주가 흐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현대건설부터 해서 이게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예, 마찬가지로 GS건설 이제 흐름이 쭉 가다가 이제 4월 이후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4월 이후로 이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주가 몇 년 동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저희가 이 건설주 하면 크게 국내 쪽하고 해외 쪽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실적이 구성이 되는데, 네. 먼저 국내 시장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건설사가 이제 6개사이고요. 네네. 이 6개사 중에서 삼성 E&A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국내 주택 시장 내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주택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뭐 현대건설 주가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번 상반기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좀 기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가격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표를 먼저 봐주시면 제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이제 기업 6개사의 그 가이던스를 좀 정리한 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주택사 이제 5개사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곳이 현대랑 DL 두 곳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곳이 가장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익 가이던스를 준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가 23년 대비 24년에 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기업 두 곳이고요. 네. 저희가 올해 매출은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분양가를 높여왔고 또 이 믹스 개선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기 네네.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현대랑 DL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주택사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 믹스 개선이 나타나면서 올해 이제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제 이익은 올라오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하단에 좀 데이터를 봐주시면 저희 매매가 대비 분양가 비율을 지금 선 차트로 좀 넣어놨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해당 비율이 평균적으로 0.87배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13%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신규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최근 2년 숫자를 봐주시면 23년 이후에는 대체로 그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건설사들이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분양가를 올려왔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 저희도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서울 평균 분양가가 12억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네. 기사를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뭐 그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핵심지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 주택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지방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지금 완연한 이제 회복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아파트 평당 거래가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반면 아직 지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네네. 다만 저희가 뭐 희망을 찾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 2월에 이제 건설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었고 네네. 상당히 전방위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건설 경기 반등을 위해서 재정 집행이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업황이 반등을 하려면 결국 자금 회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뭐 PF 사업장의 정리 속도라던가 이 지방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부양책에서 이제 지방 미분양 관련된 내용도 좀 적극적으로 다루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소통되고 있는 수치가 세대수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세대수로 이제 뭐 뉴스도 그렇고 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해당 자료는 지금 1월 말 기준 적혀 있지만 지금 3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수도권을 제외한 이 지방권에 지금 적체가 되어 있는 중공업 미분양 물량 한 2만 세대 가량이 좀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의 그림을 봐주시면 지역별로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이고요. 그 다음으로 전남, 부산 순서대로 이제 미분양 세대가 많은 상황인데 네.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걸 이제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이제 금액으로 환산한 이제 미분양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대구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대구가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평균 분양가가 한 5억 가량이었습니다. 한 서울의 반값 정도의 지금 신규 분양이 진행되어 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이 5억에다가 저희 중공업 미분양 세대 3,100세대를 곱해서 이제 계산한 게 지금 1.6조 원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지방권에 있는 이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하게 되면 7.6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 지원책에서 얘기한 지원 규모가 8조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비슷한 금액이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방권 미분양을 해결할 만한 금액 제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 6천 세대 가량은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부가 이 미분양 세대를 매입한 게 저희 12년의 마지막으로 있었거든요. 지금 한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도입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네. 그때랑 지금이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는 정부에서 사겠다고 한 매입 가격의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가의 80% 이내에서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때랑 다르게 조금 더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 분양을 진행할 때 건설사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마진을 남긴다고 알고 계세요? 20-30% 남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 30% 정도 마진을 보고 네. 분양가를 설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 역시 분양가의 70%에서 80% 레인지 안에서 결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80% 정도면 건설자들이 크게 손해 볼 수 보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6월 달에 있는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이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얘기한 게 그 GTX 네. 건설 관련된 쪽 지금 A 노선은 일부 개통이 됐지만 B 맞습니다. 노선하고 C 노선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SOC 산업부터 해서 네. 건설 경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네, 엄청 많고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대선 기간에 건설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본인들이 그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가 건설 투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GTX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아마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거나 뭐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GTX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이거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GTX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3기 신도시 공급이랑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네, 결국 철도망이 공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도시를 공급할 수 있는 차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네. GTX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건설 업종에 계속해서 돈을 쓸 거고, 저희한테 이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건설주는 이제 국내하고 이제 해외 두 네. 파트를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국내는 상당히 이제 좋아질 요인들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네. 그럼 이제 해외 쪽,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 흐름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이는데, 네. 해외 건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 뭐 대외 모멘텀 역시 이제 네. 건설 업종 내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체코 원전 뭐 본계약 곧 체결 예정이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저희가 2009년에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에 거의 지금 16년 만에 이제 원전 수출 재개가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건설 업종 내에서는 환기가 될 만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이미 작년 여름에 우협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지금 네. 계속해서 본계약 일정이 밀리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연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되긴 했으나 네. 당시 협상 조건이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모종의 이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을 거다라고 네.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뒷받침해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게 실제 저희가 작년 말에 한수원이 다수의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네. 한수원은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 내에서 뭐 한국, 그러니까 한수원이 입지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뭐 팀코리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보다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건설이 보다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뭐 2025년까지 지금보다 4배로 확대한다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히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완전 그렇고요. 네. 저희가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설계라던가 이런 연구 개발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미국, 프랑스, 한국 3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팀 어그리먼트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외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장은 현대건설의 시공을 전담하게끔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전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이제 현대건설이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분명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해외 쪽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건설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인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종전 이벤트 역시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워낙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셔서 네네. 이제 관련해서 조금 제가 숫자를 추정해 본 이 장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왼쪽 하단에 이제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약정액과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지원 약정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한 금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사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8%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하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세계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금액을 추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네. 705조 가량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원 약정의 비중에 비례해서 네. 수주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국이 참여 가능한 규모가 5조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뭐 상당히 그렇게 금액 자체가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거나 종전을 이끌어낸 주체가 미국이고 또 EU가 워낙 유럽 국가들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소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나 재난 복구에 워낙 강점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 네. 그런 관점 저희가 조금 다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일본 건설사들 같은 경우 유럽 노출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뭐 카지마나 오바야시 같은 건설사들이 뭐 1% 내외 정도 유럽 노출도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현대나 DL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유럽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수혜는 건설사보다는 이제 건설 기계 쪽에 조금 더 그림이 음.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현대건설 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시장 내에서 점유율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림 자체는 건설 기계 쪽에 조금 더 음. 명확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그 건설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어떤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건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네. 현대건설을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현대건설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건설 내수 시장 자체가 이제 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건 맞지만 저희가 사실 2012년부터 계속되어 온 그 주택 시장 강세가 그 과거와 같은 그 양적 성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또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미 분양가를 충분히 높여왔기 때문에 음. 분양가를 추가로 더 올릴 여력 역시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탑픽으로 선정한 현대건설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저희가 국내 주택 매출에 이제 의존하는 정도가 타사 대비 제일 낮고요. 저희가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주택에서 지금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매출 비중은 플랜트나 이제 원전 등을 통해서 네,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뭐 나머지 주택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70~80% 정도가 이제 국내 주택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 국내 주택 부문을 또 보완할 만한 이제 신사업 부문으로 원전이 한 축으로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주봉으로 봤는데 쭉 그동안 이제 2024년 말까지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부터 이제 갑자기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듯해 보이지만 네. 아직도 PBR이 0.5배밖에 안 아, 되거든요. PBR이 엄청 싸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원전 매출이 지금 이제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올해 연말에 불가리아 원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부터 소액의 이제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고,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원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원전주랑 이제 소팅이 이제 가능한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PBR은 뭐 그래도 1배 가까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한 종목 정도 뭐 네. 더 본다라고 하면 어느 종목을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뷰가 많이 바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좀 GS건설을 좀 GS 말씀드리고 건설이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이제 네, 반등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뭔가 향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건설주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주제는 리츠 쪽으로 좀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건설주로 조금 변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세계도 보면 이제 이 주택용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이고, 네.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현금 흐름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 시각에서 리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리츠 같은 이제 배당형 상품을 볼 때 네. 저희가 수익률 토탈 리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토탈 리턴이라고 하면 저희 주가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 합한 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주가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벤트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사실 상장 리츠 주가 움직임은 좀 지금과 같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작년에 워낙 주가가 그렇죠. 퍼포먼스가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네. 주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해당 주식이 더 주가가 갈 가능성은 사실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과 같은 또 프라이스 리턴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 결국에 좀 주가는 배당 수익률을 좀 근거해서 등락을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사실 지난 2년 동안 의미 있게 배당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버렸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배당이 의미 있게 상승이 있지 못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 자체는 지금 5, 6% 레인지 안에서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시총 상위 4개 리츠를 좀 커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12개월 트레일링 배당 수익률 추이를 그려본 거고요. 네. 저희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의미 있는 배당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 평균 수준까지 회귀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배당 매력 역시 좀 다소 조금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 국내 상장 리츠들이 쭉 있는데 그래도 혹시 뭐 한두 가지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리츠 종목이 있나요? 네,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좋게 말씀드리고 네. 있는 종목은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저희 아마 지난주에 유상증자 공시에 올라온 거를 아마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좀 신규 자산 좀 편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자산 편입 이제 이번 편입 대상 자산 자체가 수익률이 좋거든요. 한 6% 정도 캡레이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배당이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유상증자 기간에 저가 매수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건설주 그리고 리츠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뭐 네. 건설주하고 리츠 관련해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약이요? 예. 네. 건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뭐 이제 가격은 이미 이제 회복한 걸 확인을 했고 네. 이제 착공 이게 결국 Q가 이제 의미 있게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이 힘입어서 하반기 이후에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서 네. 또 이제 Q도 올라올 수 있는 시점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체력이 올라오는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원전 모멘텀은 이제 덤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프라이스 리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제 배당 수익률 역시 이제 매력도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이제 배당이 평년 대비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자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리츠보다는 지금 건설주가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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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료는 저희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화목할 런치스탁에서 중국 관련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다시 나와 주셔서 4월 내용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향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뷰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